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조선시대 궁녀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궁궐 안에서 비단옷을 입고 임금 곁에서 우아하게 시중을 드는 모습.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왕의 눈에 들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여인들. 그런데 실제 조선 궁녀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왕의 여자로 불렸지만 실상은 황금 세장에 갇힌 전문직 여성들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며느리가 궁녀와 동성애에 빠져 폐위되고 환관과 몰래 사랑을 나누다 참수당한 궁녀의 이야기까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조선 궁녀들의 진짜 삶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이고 어떤 소설보다 더 냉혹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궁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선발 과정이 첫 단계부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궁녀를 선발할 때 처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앵무새의 피를 팔목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피가 맺히면 처녀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궁녀 후보가 될 수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집안의 딸들이 궁녀로 선발되었을까요? 대부분은 가난한 관노비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나이는 빠르면 4살, 늦어도 10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유치원생, 많아야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죠. 부모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딸을 궁으로 보내면 적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 그 절박함이 어린 딸을 궁궐로 떠나보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신체 조건이 좋아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공개 시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미 궁 안에 있는 친척이나 선배 궁녀의 추천이 있어야만 입궁이 가능했죠. 지금 말로 하면 완전한 인맥 채용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예뻐도 궁 안에 연줄이 없으면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좁은 문을 뚫고 겨우 궁에 들어온 어린 소녀들. 하지만 입궁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어린 소녀들은 생각시라고 불렸습니다. 아직 정식 궁녀가 아닌 견습생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생각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5년이었습니다. 4살에 들어왔다면 19살이 될 때까지, 10살에 들어왔다면 25살이 될 때까지 견습생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15년 동안 선배 상궁 곁에 붙어서 모든 것을 몸으로 익혀야 했는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고 또 잘못하면 또 맞으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견습 시절의 소녀들을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되면 환관들이 횃불을 들고 생각시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타오르는 횃불을 어린 소녀들의 입 가까이 들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 안에서 본 것, 들은 것,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불로 입을 지지는 신용을 하며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쥐부리 근례라고 불렀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 공포스러운 신고식은 어린 소녀들에게 궁 안의 비밀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규율의 엄격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전 앞에서 실수로 방귀를 뀌었다고 해볼게요. 지금이라면 그냥 민망하고 끝날 일이죠. 하지만 궁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가 직접 궁까지 찾아와서 음식을 차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해야 했습니다. 본인의 실수가 가족 전체의 수치가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린 소녀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15년을 이렇게 버텨낸 여성에게 드디어 한 가지
의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계례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임용식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혼인한다는 의미를 담은 의식이었죠. 이 계례식을 치르고 나면 비로소 정식 나인이 되었고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자신을 시중드는 하녀도 생겼죠. 10살 안팎의 낯선 궁에 들어와 15년을 매맞고 협박당하며 버텨온 끝에 얻은 첫 번째 보상이었습니다. 정식 나인이 되고 나면 이제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 체계가 꽤 흥미롭습니다. 보통 직장이라면 직급이 높을수록 월급이 많은 게 당연하죠. 그런데 조선 궁궐의 급여 체계는 달랐습니다. 지위보다 노동 강도를 더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물에서 물을 직접 길어 나르는 무수리, 그러니까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궁녀가 임용된 나인보다 더 많은 쌀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직급으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느냐를 급여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꽤 합리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급여 체계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의식주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 모두 궁에서 해결이 됐으니까요. 쉽게 말해 월급을 받아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받는 급여 전액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5년 견습 기간을 버텨내고 수십 년을 더 궁에서 일하다 보면 평생 모은 돈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죠.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퇴직한 상궁 중에 엄청난 규모의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경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 된 상궁이 있었던 겁니다. 양반집 규수로 태어났어도 남편 재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궁녀는 스스로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 경제적 독립을 이룬 거의 유일한 여성 집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들은 조선 최고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기본이었고 의학, 음악, 요리, 바느질, 외교, 의례까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궁녀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전문직 여성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이 쌓이고 쌓여 최고 자리에 오르면 제조상궁이 되었습니다. 제조상궁은 단순히 궁녀들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일품 벼슬을 받았고 연봉은 조정 대신들보다 높았습니다.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죠. 이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궁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조상궁의 권력이 그토록 컸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단순히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밀궁녀들, 그러니까 왕의 침전을 직접 담당하는 궁녀들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들은 왕의 침실 바로 밖에서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왕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신하를 총애하는지, 어젯밤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아침 식사를 얼마나 드셨는지, 왕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들의 눈과 귀를 통해 흘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정보를 얻기 위해 고위 대신들이 궁녀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 의남매를 맺는 방식을 택했죠. 오빠와 여동생처럼 인연을 맺고 선물을 보내고 안부를 전하면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온누이 사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정보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생 수천 명이 대궐 앞에서 며칠씩 상소를 올려도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침전 앞을 지키는 상궁이 잠자리에 들기 전 왕에게 한마디를 건네면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상궁의 말 한마디가 수천 명의 상소보다 강력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궁녀는 단순한 시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24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정보의 중심이었고, 그 정보를 누구에게 흘리느냐에 따라 조정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숨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동시에 왕의 여자라는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굴레가 궁녀들의 삶에 가져온 비극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왕의 여자. 이 네 글자가 궁녀들의 삶을 어떻게 올감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녀는 왕과 계례식을 치렀습니다. 형식적이든 아니든 왕과 혼인한 여자로 규정된 순간부터 다른 남자와의 어떤 감정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연애는 곧 반역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살, 10살의 궁에 들어와서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궁 안에서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남성인 환관이나 별감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감정이 생기는 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의 끝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관계가 발각되면 참수형, 만약 임신까지 했다면 더욱 끔찍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산모와 상대 남성 모두 그 자리에서 사형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녀들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일부 궁녀들 사이에서는 대식이라는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궁녀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감정을 나누는 동성애적 관계였습니다. 바깥 남성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죽음이었으니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발각되면 곤장 70대에서 100대까지 맞는 중죄였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외로움을 달랠 방법도 없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의 며느리였던 순빈 봉씨가 폐위된 이유도 바로 이 대식 때문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정실 부인이 궁녀와 동성애에 빠진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폐위되고 말았죠. 왕실 최고의 여인도 이 외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궁녀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궁녀들의 삶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철저한 비밀 유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궁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 백성이라면 포도청으로 끌려가고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았겠죠. 죄목이 공개되고 형량이 정해지고 집행 과정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궁녀는 달랐습니다. 궁녀의 죄는 외부 사법기관이 아닌 궁 내부의 내수사에서 처리했습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과 살림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는데 궁녀와 관련된 사건은 이곳에서 환관들이 직접 재판을 맡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실의 위신 때문이었습니다. 궁녀는 왕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거나 궁 안에서 추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는 것은 왕실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건이 벌어져도 철저하게 내부에서 처리하고 외부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었습니다. 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깥 세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궁녀가 어떤 이유로 처벌받았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 횃불로 입을 지지는 신용을 하던 그 협박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년 반복해서 몸에 새기게 만든 그 공포는 결국 궁녀 스스로가 평생 동안 입을 닫고 살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였습니다. 궁 안에서 본 것, 들은 것은 죽어서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매년 온몸으로 새기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녀들의 일상적인 외출은 어땠을까요? 공식적인 휴가,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시집온 여자가 바깥을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입사하는 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단 하루의 휴가도 없이 회사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위독하거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는 외출이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출조차 절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에 돌아왔는지 모든 행적이 빠짐없이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는 것조차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감시와 비밀 유지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궁녀들은 점점 궁 밖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궁 안에서만 수십 년을 보내다 보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제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궁만이 자신의 세계가 되어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조정 대신들의 정보를 쥐고 흔들던 궁녀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일상은 단 한 발짝도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감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궁녀의 삶은 입궁하는 순간부터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비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비밀처럼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조선 궁녀들의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평생을 궁에 바친 여성들의 끝은 어떠했을까요? 모시던 상전이 세상을 떠나면 그 궁녀는 더 이상 궁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비가 승하하면 왕비를 모시던 궁녀들이 쫓겨났고 후궁이 세상을 떠나면 그 후궁을 담당하던 궁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이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4살 혹은 10살부터 인생 전부를 바친 그 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가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들과 눈물로 작별을 고하고 짐을 싸서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예우도 아무런 감사의 말도 없이 그냥 쫓겨나듯이 말이죠. 그런데 병이 든 궁녀의 경우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조선에는 왕족 외에는 궁 안에서 죽을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궁은 왕이 사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죽음이라는 불길한 일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병든 궁녀는 요금문을 통해 실려 나갔습니다. 요금문은 궁의 뒷문이었습니다. 정문도 아니고 환한 대낮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뒷문으로 쓸쓸히 실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요금문을 나서는 순간 그 여성의 궁궐에서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황당한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면 조정에서는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죄수들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부 신하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한 많은 처녀들이 궁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요. 꽃다운 나이에 궁에 들어와 평생 남자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성들의 원한이 쌓이고 쌓여 그 기운이 하늘을 막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 궁녀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년을 매 맞고 협박당하며 견습 생활을 버텨내고 겨우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서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내가 나가야 한다고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날씨 때문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강제로 혹은 어쩔 수 없이 궁 밖으로 밀려난 여성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살았던 이들에게 바깥 세상은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떠나온 고향집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나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전문직 여성이었던 이들이 궁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궁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왕의 여자라는 꼬리표는 궁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금지되었습니다. 궁 밖에서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어길 경우 곤장 100대였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보내고 늙어서 쫓겨난 여성이 이제 남은 생이라도 누군가와 함께하겠다고 해도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왕과 계례식을 치른 여자는 왕이 살아있든 죽었든 본인이 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이 평생 왕의 여자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궁 밖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우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에서 생활하는 동안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축을 꽤 한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함께 궁에서 나온 동료 궁녀들과 모여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 자식도 남편도 없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버텨온 동료이자 이제는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 남은 생을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재산도 없이 궁에서 나온 경우는 훨씬 비참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처지에서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거나 구걸로 연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전문 교육을 받고 왕의 곁에서 수십 년을 일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궁 안에서는 더없이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대접을 받으며 살았지만 궁문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곁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으로 떠나온 뒤 평생을 궁에서 보냈으니 부모도 형제도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남남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설령 살아있는 가족이 있다 해도 수십 년을 떨어져 살았으니 이미 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진 뒤 늙어서 돌아온 여자를 반갑게 맞아줄 가족이 얼마나 됐을까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가 오면 화려한 장례도 없었습니다. 상여가 나가고 곡소리가 울리는 그런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동료들의 손에 조용히 화장되어 강물에 뿌려지거나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로 남겨졌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비석도 없이 그냥 사라져갔습니다. 살아서도 이름 없이 살았고 죽어서도 이름 없이 묻혔습니다. 내 사례궁에 들어와 15년을 매 맞으며 버텨내고 수십 년을 왕의 곁에서 헌신하고 늙어서 뒷문으로 쫓겨난 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여성들.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이들의 이름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왕의 이름을, 대신들의 이름을,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정작 그 역사가 돌아가도록 궁 안에서 모든 것을 뒷받침한 이들의 이름은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궁중 문화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왕의 식사, 의복, 의례, 음악, 의학, 조선 궁궐의 모든 문화적 정수가 이들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조차 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던 시대에 문자를 익히고 의학과 음악과 외교, 의례까지 전문 지식을 갈고 닦으며 당대 최고의 전문직 여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정을 움직이는 정보의 중심에 있었고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란을 떠날 때도 병자호란의 치욕 속에서도 궁녀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왕실의 기록과 유물을 보존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이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다 간 여성들. 이름은 지워졌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조선의 궁중 문화도, 우리가 지금 드라마와 영화로 즐기는 그 화려한 궁궐의 모습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의 화려한 무대 뒤에서 평생을 바친 이들에 대해 우리는 이제라도 한 번쯤 기억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주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